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을 방문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 신설에 대해서 부패 완판이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만드는 법안이다 라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에 대해서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도 어제 윤 총장이 밝혔던 부패 완판 그 의미, 메시지를 분석하고요.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윤 총장의 오늘 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부패 완판. 윤 총장이 이 표현은 직접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부패를 완전 판치게 만드는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만 오늘 그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오늘자 신문 함께 보실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 취재 잘했어요. 윤 총장이 주변 측근에게 어제 국가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는데 내가 관둬야 멈추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캐치를 한 거죠. 내가 관둬야 멈출 것. 관련해서 오늘 윤 총장이 이르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을 동아일보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오늘 윤 총장의 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직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 신설, 중수청 신설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다라고 반발을 해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윤 총장이 직을 던진다면, 사의를 표명한다면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떤 행보가 될까요?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신도시를 눈독 들였다. 한겨레 신문 매우 비판하고 있고, 성긴 법망이 탈선을 불렀다. 법망 뭐 이 정도냐라는 거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LH 직원들이 정말로 억소리 나게 대출을 받아서 사놓은 땅에 어린 묘목을 심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중에 상당수가 보상 담당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더 황당한 건 지금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그때 당시 LH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상조사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애써 감사원의 감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뒷말이 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이 사망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은경 천장은 전 세계 2억 명이 맞았지만 백신 관련 사망은 보고가 안 됐다라고 동요할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에 전 세계에서도 사망한 사람은 수백 명입니다. 물론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과연 이 50대, 60대 남성의 사망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취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대 이상이잖아요. 이 집값, 10억대 집값에 떠밀려서 10만 명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1000만 서울 시민, 서울의 인구도 1000만 대가 깨졌습니다. 이게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잡겠다고 했지만 못 잡은 집값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억대 집값에 떠밀려서 상당수 서울 시민들이 연고지를 떠났는데 LH 직원들은 대출을 해서 땅을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신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단언 부패 완판. 이 말은 윤 총장이 직접 생각해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부패 완판, 검수완박이 아니라 부패를 완전 판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윤 총장의 주장과 목소리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묘목.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땅에 어린 묘목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야, 이거 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 잠시 후에 서울시장으로 가는 경선의 길목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 단일화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최후 1위는 누굴까요? 잠시 후에 생방송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거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부패를 완전 판치게 만드는 법안이다. 윤 총장은 작심하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부패 완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윤 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톱뉴스 제목도 이겁니다. 부패 완판 선언 후폭풍. 후폭풍은 참으로 거셌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대구 고검을 찾았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심하고 윤 총장은 취재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중수청 신설은 부패 완박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총장님, 이거 짚어주세요! 여러 차례 보도도 나왔지만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수청법에 대해서 반대하셨잖아요. 네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경제 사회 그 재반 그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그 헌법상 의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패 완판, 소위 검수완박에 윤 총장은 부패 완판이라는 단어로 맞선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힘줘서 또박또박 윤 총장은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은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대변인,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물론 여당에서는 수사권 박탈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부패 완판이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도 내세웠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그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 중수청의 문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것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저는 맞는 말이라고, 그다음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시죠. 이 중수청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수처장으로 지금 임명돼서 일하고 있는 김진욱 처장도 국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또 비판을 했지만은 그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너무나 단순 무식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가 사실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고 치밀화되고 있고 교묘해지는데 아무런 수사 기법도 없고 수사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청을 만들고 그마저도 나머지 그 제일 고급스러운 수사 기법과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검찰에서의 수사권을 완전히 그마저도 없애버린다는 거는 저는 이제 권력 있고 교묘하고 대형으로 범죄 저질러서 국민들을 막 속이면서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범죄의 사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윤석열 총장이 부패 완판이다라고 정리한 것은 검찰총장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몰려가다 보면 우리나라 헌법도 파괴되고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일부 권력에 의해서 모든 범죄가 묻혀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박정화 대변인과 제가 좀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부패 완판 선언 이렇게 이제 제목에 나오던데 부패 완판 선언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우리 박정화 대변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당에서는 자꾸 여당의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이 결정이 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그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하는 지금 입구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우선 TF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TF 의견도 결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TF 의견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도부에 보고하고 지도부 결정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부하고 또 당정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예정이 돼 있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막 반대를 하잖아요. 제가 다 많은 국회의원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이걸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조정이 끝났다라고 윤석열 총장은 단정을 했어요. 근데 윤 총장께서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과정이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본인이 검찰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변할 그런 시간과 절차가 충분히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왜 결정되지 않은 것을 결정됐다고 단정하고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대선 출마 이 시나리오가 째각째각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알 거고, 그렇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윤석열 총장이 또 국민께서 지켜봐달라. 국민을 위한 일이다. 국민, 헌법, 법치주의 이런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정치 시계가 째각째각 출발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평가가 극명히 다릅니다. 양쪽 분석 전해드렸고요. 윤 총장이 간담회 안에서 한 발언도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과 채널A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간담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조금 전에는 간담회에 들어가면서 했던 메시지, 검수 완박과 부패 완판, 그 안에서 한 메시지 지금 공개합니다. 돌직구쇼에서 여러분들 상세하게 오늘 보실 수 있어요. 대구 찾은 윤 일선 검사들 앞에서 중수청 반대의 의지를 더욱더 명확히 했다.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건 검찰 폐지나 다름없다. 국민의 검찰은 자, 이 부분 주목하십시오.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 저는 이 가운데 문장을 의미 있게 봤는데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여러 가지로 국가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수사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윤 총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취재가 잘 돼 있는데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해서 국가의 근간 비흔들릴 때 비로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라는 역시 중수청 반대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인사권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윤 총장이 의미한 인사권자 누굽니까?
검찰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죠. 뭐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앞서 들어가면서 이제 검수완박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가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박탈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패를 더 판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만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까지도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저렇게 보고요.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라. 그렇죠. 뭐 어쨌든 근데 부패 완판이라는 어떻게 신조어를 만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으로 반대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박수현 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여의도나 정치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마라는 메시지가 또 역시 이제 주목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같은 자리에서도 들어가면서도 정계 진출에 대한 질문이 있자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또 이제 여지를 뒀었고, 또 조금 전에 동아일보에서 본 것처럼 내가 그만둬야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그 법안을 중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어떤 정치 행보를 이미 결심하고 굉장히 장고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이 미워서 이러는 거다라고 이 상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 말라. 과연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기자들이 직접 윤 총장에게 물어봤습니다. 3시간 정도 간담회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왔고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기 내가 알고가 내가 여러 차례 근무한 데라 여기 정이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인사권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인사권자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중부청 설치 막기 위해 추가 방안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인사권자 알면서 기자들이 물었고 알면서 총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 말라. 사실은 윤 총장이 지난번 징계를 받는 국면에서 여권에서는 총장직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윤 총장은 인사권자가 나에게 신뢰할 만한 메신저를 통해서 자리를 지키라고 한 바 있다 라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도 있었는데, 자, 지금 굉장히 흥미로워요. 기자들이 묻는 과정에서 당연한 얘기다 라고 윤 총장이 답했잖아요. 선배 검사들이 늘 해왔던 얘기다. 만약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벌써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인사권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법적으로 검찰청법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완판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완판인데 굉장히 서글프게 저는 들리고, 제가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 생각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럼 수사는 누구에게 하느냐? 수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법조인들은 아는데 수사 이퀄 강제 수사예요. 그럼 강제 수사는 뭐냐? 결국 영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영장 신청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검찰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윤 총장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수사는 검사에게 하는 거지, 예. 헌법 어디에도 중수청 있냐, 공수처 있냐? 제 기억에는 경찰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수사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그 기관은 검찰이어야 하는데, 그 검찰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것이고, 이거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제 저 과정 장면을 제가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2070년 전이 생각이 났어요. 기원전 49년에 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윤 총장이 오늘 뭐 사퇴를 할지 내일 사퇴를 할지 잘 모르지만 이미 선을 넘었다. 강을 건넜다. 다시는 총장으로, 실질적인 총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별의 순간, 슈테른 슈툰데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결정적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도 되는데, 제가 다시 도고사전 찾아보니까
인생 최고의 순간이 슈테른슈트인데요. 예. 과연 윤 총장에게 그런 시간이 올지 어떨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흥미진진하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였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가 던져졌다.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윤 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망이 사실이라면 많은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예상했던 시점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이 되는 셈입니다. 무언가 작심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정계 진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중수청법이 계속 강행이 되면은 임기 전에 뭐 총장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직접적으로 저 자리에서 답할 말은 아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살펴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기자들이 오늘 사의 표명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윤 총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수청을 도입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대선 선언이다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전망도 있었는데 1차적으로 내가 그만둬야 중수청 도입, 윤 총장의 생각은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가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 윤 총장이 주변에 오늘 4일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마침 오늘 오전에 윤 총장이 휴가를 썼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대검청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오후에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오늘 이르면 사의를 정말로 표명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오늘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다. 그리고 주변 측근들에게 했던 말. 내가 그만둬야 저들도 멈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동아일보의 판단에 저도 같은 생각을 얹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 요 며칠 동안 좀 봤던 거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내부적인 상황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조율 내지는 조정된 듯한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뭐 월요일자로 그 국민일보 인터뷰 작심 토로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정치 보수권 정치의 뭐 심장이라고 하고 있는 대구를 어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그 반차 휴가를 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미 전 중수청 논란,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휴일날 갑자기 나왔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 이를 통해서 청와대 내에서의 민정수석 파동,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렇게 검찰총장의 직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막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직이라도 던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권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검찰 해체 내지는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뭐가 두려워서 자꾸 저러는지 모르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동아일보가 쓴 저 기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오후에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그 주목해서 보실 텐데, 오후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일들이 사실로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직을 던지는 이런 일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관련해서 박수현 대변인, 어제 총리가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한 바 있잖아요. 예. 검찰총장이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게 직접 제청권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를 통화를 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건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본인이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임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사의 표명하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윤 총장님의 그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정치를 하시더라도 윤 총장께서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미워서 내가 물러나야 저들이 멈출 것이다.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물러나야 형사사법체계가 지켜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 윤석열이라고는 자기 자신이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지키고 또 국민을 위해서 지키는 그 거대한 문을 혼자 지키는 수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을 딱 스스로 셀프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치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윤 총장 말 바꾸면 안 돼요. 다 이제 정치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그 금태섭 의원과 질의하는 거 기억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수사 기소권이 분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본인이 당연한 바람직한 이야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들어보면 앞 얘기가 또 있다. 근데 앞 얘기 들어봐도 마찬가지. 앞 얘기 들어봐도 금태섭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장기적 단계적으로 보면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찬성하느냐 바람직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이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마약범죄 수사청이나 조세범죄 수사청 이런 것들을 좀 순간순간 떼어가지고 분리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번에 어제 제안한 건 뭐냐면 그런 수사청들을 제안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는 수사청을 또 지금 제안한 거거든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말 검찰 이익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수장으로 물러나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정치가 이제 들어있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수사 기소권이 분리는 원래 본인도 찬성했던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길인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팔지만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기자.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 윤 총장은 휴가를 썼습니다.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할 예정인데 동아일보 이 기사에 따르면 오늘 사의를 표명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오후에 출근을 해서 만약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이제 사표를 내겠죠. 그러고서 예컨대 사의 수순을 밟는다면 그동안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마무리할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업무도 좀 마무리하고 전환감 차장 불러서 잘 부탁한다. 네가 잘 이끌어야 된다. 부탁도 좀 할 것이고 자기 책상 이런 것도 정리할 거고 명패 이제 딱 들고 나올 텐데 뭔가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만약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그냥 그대로 귀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고 자,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 이르면 오늘인데 오늘 오후에 직접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낼지는 알 수 없죠.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메시지 내용은 저는 글쎄요. 저는 어제 나왔던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권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힘을 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 완판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법치의 말살이고 헌법정신 유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텐데 만약에 사의를 표명하고 나면 그 다음은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장 관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의 표명 이후의 메시지에서는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야겠죠. 거기 그 답이 들어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마 저는 글쎄 오늘 나올지 아무도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주변에는 내가 그만둬야겠다는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시점의 문제만 남은 게 아닌가 싶은데 시점의 문제만 남았다. 사실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은 드는 거죠. 많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4.7 보궐선거를 보고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겠냐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전에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4월 7일 보궐선거 자체를 윤 총장이 뛰어들어서 승리하는 결과로 본인이 이끈다 그러면 사실은 야권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태를 해서 정치권에 뛰어든다면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망해 보는 거죠. 예컨대 야권의 후보가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예상보다 빠르게 사의를 표명하고 정치에 대한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을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권은 지금까지 뭐 월설 원전 1호기 수사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개입 선거 개입 사건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여권의 주장이 맞을 수 있다라 여권은 더 강하게 그걸 주장하겠죠. 역시 지금까지 수사들이 굉장히 정치적 편향된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이 수사들이 지금 매듭짓지 않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고민이 깊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제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대로 처벌하고 수사라는 메시지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과연 오늘 오후에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까요? 만약에 동아일보 전망대로 사의를 표명한다면 총장직에 물러나면서 본인의 징계 국면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윤 총장이 이번 국면에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될까요? 과연 정계 진출과 관련돼서 윤 총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모든 것이 현재로선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하나씩 단서들을 쫓아가면서 풀이를 해볼 텐데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어제 있었습니다. 윤 총장이 대구 고검에 도착을 하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마중을 나온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구 지금 사랑합니다. 네. 전에 총장님들 오실 때마다 사과하고 했는데 이번에 총장님들 일정도 빠듯하고 그래서 하여튼 요즘 너무 많이 애를 쓰시고 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총장님의 노력이 매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잘 다녀가시고 나중에 한번 따로 연락하겠습니다. 네, 자주 다니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뭐 사전에 약속된 건 아닌 것 같고 권영진 시장이 이제 나온 겁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권영진 시장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깜짝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판단이나 평가를 앞으로 장래에 대한 예측을 더 그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실은 저는 받아가지고 권영진 시장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시장이 나와가지고 꽃다발 딱 던져주는 것은 검찰총장한테 무슨 시장이 뭐 나와가지고 이런 걸 주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윤석열 총장을 정치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굉장히 의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총장이 대구를 찾아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다. 야, 이 대구에서 고향에 온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27년 전에는 늦깎이 본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최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시장을 했고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따뜻하게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에 온 것 같다. 고향이라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박정하 대변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초임한 곳도 대구였고 소위 본인은 이제 유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대구였고 그래서 또 대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남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대구가 지금 많이 박탈감 같은 거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보수 정치의 중심은 우리다라고 생각하는 대구 경북 그 시민들의 자존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저는 아까도 뭐 많이 준비된 듯한 조율된 듯한 행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굳이 뭐 못 가긴 했었지만 미뤄왔던 행보이긴 했지만 대구를 찾아서 뭐 고향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고 뭐 이랬던 게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의 이제 박탈감이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 본인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저런 표현 그다음에 저런 행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뭐 본인이 여러 인연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던 대구지만 애써 또 고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와 여권의 반응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국법은 공장이 중수청법을 뭐 부패 천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 그것도 최초 인터뷰하고 뭐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열어놓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추미애, 조국 두 명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SNS에서 활발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자, 추 장관의 메시지 볼까요?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부패 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총장이 지금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난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도 윤 총장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마치 정치인이지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앞서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고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도 윤 총장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야권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행보입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 자, 한편 이 같은 정치권에서 양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검사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평검사들의 뜻까지 모으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 가시화. 지난달 25일부터 일선 검사들 중수청법 여론 수렴 진행 중이다. 법무부 어제 국회에 공수처법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 기소 분리가 바람직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론 수렴 무의미 반발을 했습니다. 윤 총장도 일선 검사들의 뜻을 모으고 있고 법무부도 검사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망은요. 중수청 의견 취합하는 것조차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할리우드 액션이다. 할 거면 일선 검사들 의견 묻지 말라라고 법무부의 이 같은 의견 수렴에 반발을 했습니다. 수사는 기소 전제로 하는데 둘을 일도양단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자, 이제 윤 총장의 뜻에 일선 검사들도 합류를 한 듯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합류하겠죠. 이 윤 총장이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하는 와중에 검찰의 의견이 당연히 있는 이해 당사자의 한 축이죠. 의견이 없을 수가 없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방법과 시점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개인의 어떤 시간표에 이 검찰 개혁 또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용한다라고 제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수사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 기소의 분리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수사는 누가 하는 거냐? 형사 주체, 다시 말해서 주로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이 국민을 핍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는지 그걸 누가 보냐? 정부의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지휘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되게 돼 있는 수사권을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강제 수사 기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강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제할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수사권을 남용하면 그걸 누가 통제합니까? 통제할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인데 민주당도 그 6대 중요한 범죄, 지능화, 뭐 대형화, 뭐 이렇게 돼가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박탈해서 한 번에 분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정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윤 총장은 그렇게 정했다고 해놓고 이 억울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옛말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뺨을 민주당이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대요. 우리 끝났대요. 라고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고 자기가 우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개인 직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이송윤 중앙지검장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이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결국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구나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어떤 입장을 나타냈을까요? 들어보시죠. 재입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건 기록을 좀 봐야 알 수 네, 있다는 그렇죠. 거죠.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내용 파악부터 해봐야 돼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빨리 봐야죠. 뭐 한 2, 3일 내거든지. 예, 좀 근데 많아요. 분량이. 쭉 쌓아놓으면 한 키높이 정도 돼요. 서로 많아서 네네. 2, 3일 안에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빨리 봐야죠. 관련해서 이송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로 간 사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검찰로 다시 재입첩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현재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은 공수처로 입첩돼도 어차피 검찰로 재입첩을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송윤 중앙지검장이 안 된다! 검찰로 다시 재입첩되면 안 된다! 공수처 관할은 의무 규정이다! 재량으로 검찰 재입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장의 입장 조금 전에 들었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송윤 중앙지검장의 주장과 관련해서 네. 자, 대검 쪽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뭐 극단적으로 궤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송윤 중앙지검장은 또 이 지검장만의 준 주장이 있는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그 이성윤 검사장의 이야기가 맞는 말인데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수처법이 이제 드디어 제 법전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24조에 보면 공수처가 모든 그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게 아니고 처장이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갖다 하면 반드시 검찰이든 경찰이든 따라야 된다. 이게 24조에 나와 있는데 유독 25조에 검사에 대해서만 판사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유독 검사에 대해서만 그 검사 범죄는 무조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의 이야기는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24조의 그 앞조문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냐면 공수처장이 판단했을 때 이거 우리가 한 게 좀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지금 처장하고 차장밖에 없는데 공수처 검사 2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장, 차장 단 둘. 근데 이분들이 또 다 판사 출신들이고 지금 수사관도 몇 명 없어요. 그 다음에 검사라도 파견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수처법 보니까 검찰 수사관은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검사는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법조인들을 뽑아가지고 검사 타이틀을 주고 이제 수사를 해봐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역부족이 아닐까 일단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수사하게 되면 지금 공수처 1호 범죄 아닙니까? 예.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은 공수처에서 하겠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저기 그냥 그 중앙지검이든 어디든 거기서 해달라.
검찰이 저같이 검사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직 검사장이잖아요. 그 우리 친정에서 하면은 본인이 진짜 결백하다면 자기의 결백성을 훨씬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공수처에서 하겠다라고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성윤 지검장은 현직 검사장 맞아요. 우리나라의 검찰총장 다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보다도 실권이 더 있는 중앙지검장 맞죠. 하지만 신분이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저분은 피의자거든요. 예. 피의자가 검찰이나 공수처장한테 이거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이성윤 검사장이 피의자가 아니고 그냥 검사장인데 내가 수사 전문가로 봤을 때 내가 검사 몇십 년 했는데 내 경험상 이거는 공수처에서 한 게 맞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본인이 가장 큰 당사자이자 피의자인데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굉장히 오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신도시에 심어진 LH 묘목. 아직은 의혹 단계라 확정적으로 범죄 행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히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신혼부부들은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집을 구할 능력이 없어서 대출조차 막혀 있어서 집 걱정에 결혼조차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LH공사 직원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 이재명 기자. 오늘 동아일보가 굉장히 황당한 장면을 상세하게 취재했던데 어떤 장면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게 있죠.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LH 토지공사 직원 13명이 12필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체적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명이 15억 상당의 신도시 지구의 농지를 약 4,000제곱미터, 아까 1,200평 정도를 공동을 매입했는데 그 중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4명 중에 3명이 같은 부서 직원인데 같이 공동 명의로 매입을 했다고요? 그렇죠. 예컨대 지금 채널A에서 이재명 기자랑 저랑 같은 팀에 있는데 우리 둘이 같이 땅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이제 같은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가 돈을 모아서 지금 땅을 매입하고 이제 지분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LH에서 역시 같은 농지 소유자에게 또 땅을 샀는데 약 10억 원을 들여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당시 또 다른 3기 신도시의 사업 단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업 단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은 신도시 예성 부지를 사서 알박기 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계자들 밑에 있는 것처럼 같은 날 한 소유주의 땅을 매입한 6명 중에 5명이 LH 직원이다. 과연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당연히 정보를 알고 그 정보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서 알박기를 하고 결국 나중에 보상을 크게 받으려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다는 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LH 직원들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1,000제곱미터 땅이 넘어가면 대토 보상이라고 해서 토지로 보상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분을 그렇게 쪼갰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겠지만 나무를 심어서 나무는 또 이제 이주 보상비를 줍니다. 거기까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러니까 토지 보상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토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다 이렇게 투기를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결국은 LH라는 게 서민들에게 싸게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거기서 서민을 배신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굉장히 앞으로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팩트 체크할게요. 저때 당시 사장이 누구였어요? 2018년부터 땅을 사들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당시에 2018년도에 LH 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변창흠 장관에게도 청와대조차 관리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땅에 동아일보 기자가 가봤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렇게 묘목이 심겨져 있었다. 심겨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신도시 발표되고 나서 며칠 후에 묘목이 심겨졌다. LH 직원들의 100억 투기 의혹, 100억이에요, 100억.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허리 높이의 어린 나무를 빼곡히 심었다. 신도시 지정 발표 직후 인근 주민들이 논에 왜 나무를 심나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황당했겠죠. 아니 왜 저 사람들 논에 나무를 심어? 알고 봤더니 이랬구나. 작년 초 버드나무 심길래 의아했는데 투기했다는 뉴스 보고 그럼 그렇지.
LH 사람들이 다 알고 샀으면 정말 몹쓸 사람들이다 라는 반응 나오고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 농지 매입 경우 실제 농사 지어야 한다. 허위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가능하고, 감정평가사는 토지 심어진 수목은 이전비나 취득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서 투기꾼들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드론으로 찍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묘목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지 저희가 드론으로 찍어놨습니다. 아니, 박수현 대변인이 예. LH 직원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냥 뭐 속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받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사 부동산 대책이나 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정부나 정권 차원의 분노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말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 서민, 내 집, 신혼부부들이 신혼 살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방 한 칸 갖기를 원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예. 더구나 그런 어떤 공기업의 간부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저렇게 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수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더 분노한 건 뭐냐면 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포털을 찾아보니까 이 해당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투자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포털 기사에 좀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 여부는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모르는 게 더 큰 잘못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에 더 고통을 드린 이 공기업 직원들이 이 잘못에 대해서 석고 대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지시를 하고 강하게 3기 신도시 전체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잘 읽고 위로하려는 그런 어떤 차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 뭐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개인의 권리고 이런 거 떠나서요. 이 문제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 100개 하고 또 여기에 지자체는 또 공무원은 관련이 없는지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되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단위를 완전히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박수현 대변인 말씀 쭉 주셨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송구합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청와대는 뭐가 있었고 국토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 3년 4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적폐놀이 한다라고 국가 시스템 온갖 다 뒤집어 엎고 나서 그리고 국민들 지금 서울시 아파트 값이 10억이에요. 평균 거래가가. 그 10억에 단돈 1원도 대출 못하게 묶어놨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집 사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출 못한다고. 니네 다 투기꾼이라고. 그래서 다 묶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지금 국토부 장관 공공주택 뭐 만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사장이었어요. LH 사장. 그럼 본인은 관리 책임 없어요? 똑같은 논리로 청와대는 관리 책임 없어요? 저는 이 지경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전수조사하고 뭐 하라. 글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적폐놀이하고 권력 다툼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밑에선 다 썩어가고 있고. 저는 이 국민들이 어디다가 하소연할지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쓰라리지만 이거를 쳐다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쳐다볼지 참 걱정입니다. 이 농지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농사 지는 용으로만 이렇게 쓸만 알았지 보니까 어처구니도 없고 좀 냄새가 난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묘목이 이게 심은 거에 부르다가 얼마씩 보상받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작업이에요. 재작년에 아까 시장 아줌마들 한 20명 데리고 오더니 갑자기 심다고 무슨 양을 왜 이렇게 심나 했더니만 열받지. 솔직히는 나도 이 옆에가 내 땅인데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나도 도시가 대출만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처럼 바보같이 사는 거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단 청원 올라왔어요.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한다. 국정감사라가 딱 꼬집어서 올라왔어요. 3기 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윤모 씨 26세, 청년들이 주거늪, 취업늪, 허우적거릴 때 LH 직원들 누워서 땅 투기, 신혼부부 강현수 28살, 집 구하기 어려운 나 같은 신혼부부 위에 존재하는 LH?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장인 손모 씨 29, 설사 투기로 드러난다 해도 실형 몇 년 살고 결국 호의호식, 이런 일 비일비재할 것 같다 체념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투기 의혹 전수조사하라.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라. 감사원이 아니라 국토부와 합동으로 총리실이 조사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지금 논란입니다. 왜냐? LH 사장을 지냈어요. 그때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과연 당사자가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던 대통령이 주택 공급마저 공직자 탈승 투기꾼들에게 맡겼다가 뒤늦게 전수조사하라며 유체 이탈 지시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이 지휘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감사원의 공익특감사 청구권, 대통령이 총리실에게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혹시 원전 때문에 감사원이랑 청와대가 불편한 것을 반영한 건 아니냐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과 합동조사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신속함을 중요시하게 따졌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끼리끼리 조사하는 거냐? 라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 DNA는 검찰 수사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총리실, 국토부의 끼리끼리 조사가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극구 검찰 수사, 또 감사원의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렇게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총리실에서 진두 지휘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겨라라고 한 것과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런데 논란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저때 당시 LH 사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사장으로 재직할 때 모든 것을 알 수 없겠지만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관련해서 왜 감사원의 감사가 아닌 것인가? 야당에서는 끼리끼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진앵커 국방부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했죠. 예컨대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요. 그럼 사단장 어떻게 됩니까? 못 벗죠. 탈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 제가 금융기관에서 그 변호사를 해봤는데 금융기관에서 횡령 사고 나는 게 그 군대 총기 사고랑 비슷해요. 지점장 무조건 옷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견물생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LH공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런 투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금 전에 그 인용해 주셨지만은 그 박수현 대변인께서 저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면 저는 당장 변호사 그만두고 LH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할 건데 뽑아주면 그런데 월급은 전액 다 기부를 하겠어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거든요. 제가 이제 등산을 갔다가 하게 되면 산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길을 잃을 때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더 혼란에 빠진다고요. 그럴 때는 산을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크게 보고 내려가야지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변창흠 장관이 지금 L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면 LH공사 사장으로 지금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사퇴하라고 하지. 그런데 지금 변 장관은 그 위에 있는 국토부 장관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LH공사를 국토부가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산하기관이니까 국토부에서 산하기관 감사하는 것은 뭐 규정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과 더군다나 장관이 그 전직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건 굉장히 마땅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창흠 장관이 마침 그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렴은 우리 국토부나 또 우리 국토부 산하 기관의 사실 구성원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의 임직원들이 사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서 오늘 특히나 청렴에 대한 우리의 협약은 굉장히 좀 의미가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하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변창흠 장관의 이야기 들었는데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저희가 조금 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건 그냥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지분을 쪼개고 묘목을 심어서 더 많은 보상비를 받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탈이 아니라 거의 조직적 범죄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변창흠 장관이 청렴은 자존심의 문제고 이건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하는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대통령이 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굉장히 빠른 지시는 분명했지만 온갖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총리실을 감독하되 국토부가 합동을 해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총리실에도 공직윤리 담당관이 있지만 인원이 적죠. 결국 국토부가 중심돼서 할 텐데 지금 국토부가 대상입니다. 조사의 대상. 그러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의문이 들고 결국은 이게 국토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LH 등 여러 공공기관까지 다 엮여있기 때문에 결국 감사원이 나서지 않고는 이 전체적인 조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감사원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봐니까 아무리 신속함이 중요하더라도 저는 조금 공급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3기 신도시 이거 전수조사를 감사원이나 검찰이 조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다 지켜보시고 분노의 마음으로 보시는데요. 일단 경찰도 지금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맡겨주시죠. 국민께 맡겨드리면 될 일입니다. 예.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인데요. 함께 보시죠. 서울시장 단일화 전쟁 시작됐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앞서 예고되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이 4명 중에 나경원, 오세훈의 2파전으로 많은 언론들이 예측을 했고 사실을 일각에서 나경원 예비 후보 쪽이 우세한 건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 전망을 뒤엎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일종의 작은 이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에 임하게 됩니다. 오세훈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조금 전에 발언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뵐 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해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최종 단일화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국회 반장 출신이 이재명 기자, 굉장히 비슷했어요. 나경원 예비후보와 오세훈 예비후보가 일반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지금 비등비등했어요. 수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성 가점까지 받으면 우세할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보듯이 최종 100%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41.6%,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36.31%로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 간의 이 격차가 예상보다 좀 벌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한 개 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두 군데 기관을 해서 합산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여성 가산점이 10%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등비등한 여론조사 속에서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었었는데 결과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죠.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야권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기 때문에 3월 18일 그때가 이제 후보 등록일인데 보궐선거 후보 그때까지 이제 1차 단일화를 마무리 져야 되고 그때도 못하면 이제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게 3월 29일 날 투표용지가 인쇄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3월 28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무효표 등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결국은 이제 오세훈 후보로 해서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이제 단일화를 만들어내느냐. 사실 이제 여권도 마찬가지죠. 그때까지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와 함께 지금 뭐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가 있고 또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과제를 안 하는데 결국 앞으로 2주 여야 모두 굉장히 아직 그 단일화에 대한 삽바 싸움에 굉장히 치열하게 삽바 싸움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발언 저희가 급하게 찾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기호 4번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호 4번을 갖다가 주장을 하면은 기호 4번과 기호 2번의 후보를 놓고서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거기에만 관심이 계십니다. 기호가 몇 번이어야지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분은 제가 주위에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번과 2번의 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 방법보다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서로 실무선에서 협의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이제 기호를 몇 번 다느냐, 뭐 단일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룰의 어떤 경쟁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도 단일화 목전에 있습니다. 특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과의 후보 단일화가 좀 지지부진한 걸 알려졌는데 지지부진한 건 아니고요. 다만 어제는 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의도 문법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사퇴 선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 충격이 있지 않았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 측에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것들을 xác認하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세 번의 토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스탠딩 자유토론 이렇게 해서 정체성과 리더십과 정책 공약을 검증하자. 그 다음에 이 평가는 일반 시민 선거인단과 그 다음에 당원 선거인단과 그리고 토론 배심원단을 통해서 평가를 받자. 아직도 협의할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3번 하자.
프리 스탠딩으로 하자. 김진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권의 속내는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난감. 아니 김진애 의원 요구대로라면 단일화만 하다가 선거 끝나요.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아니 깝깝하다라는 반응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 취재가 됐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여권 일각에서는 좀 깝깝하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취재했는데 실제로 깝깝합니까? 갑갑한 게 아니라 저렇게 감동적인 단일화가 돼야죠.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정치 역사상 국회의원직을 저렇게 시원하게 던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은 자기가 여의도 문법에 맞지 않는 걸 하다 보니까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죠. 저거는 정치권 전체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저렇게 진정성이 씨 나오니까 아까 앵커 이야기대로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겠는데 비로소 여권의 단일화 과정도 이제 주목을 받고 좀 뭔가 이게 일이 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주목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진애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국회의원직까지 던졌는데 적어도 이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뭐 전문성, 도시공학 뭐 그런 전공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TV토론 숫자를 더 많이 하게 요구할 것이고 하여튼 국회의원 배지 값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저 정도 했는데 김진애 의원이 요구하는 거 빨리빨리 다 수용해가지고 다 수용해줘라. 수용해서 얼른 저 감동적인 그리고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김진애 의원의 저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선거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캠프는 거의 대선급입니다. 대선 캠프급이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낙연, 김태년,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당 최고 전원,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등등. 대선 전초전 총력 지원, 8일 선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박영선의 승리가 대통령의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실감이 안 났고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납니다. 현직 국회의원께서 단일화를 위해서 의원직을 흔쾌히 어렵게 내려놓으신 게 한정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과거 후각동 부동과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나 김진애 후보님의 보좌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 들으셨고 옆에 김진애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김진애 의원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민주당의 선대위, 거의 대선 캠프급의 선대위와 함께 단일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박지원 대변인님,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는 나중에라고 밀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LH 공사 직원들 땅 투기 문제가 나와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주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뭐 감동적인 단일화 여건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울 시민들이 볼 때는 감정적인 단일화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자, 아니 김의겸 대변인 다 아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관사 쓰면서 그 해가지고는 26억인가 얼마 흑석동에 뭐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흑석 김의겸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 서울 시민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 확 일으켰죠. 당세나 후보 인지도 뭐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평가하면 굉장히 안 됐지만은 글쎄 그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의 무게감이나 이런 게 국민 시민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얼마나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막 가는 게 결국에는 뭐 임기 쪼개기 하는 건지 심지어는 국회의원직마저도 돌려막기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고 오히려 뭐 이런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다음에 심지어는 비례대표제 의원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저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다. 오히려 이게 더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두 분의 다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60대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기자, 기저질환자 2명이 사망했어요? 어떤 일입니까? 네, 지금 경기 고양 50대 남성, 그리고 경기 평택 60대 남성인데 둘 다 요양병원에 이제 계신 분들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남성은 지난 2일 날 백신을 맞고 11시간 뒤에 가슴 통증, 메스꺼움, 호흡 곤란 호소했고 응급 치료 중에 어제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의 60대 남성은 지난달 27일 날 백신을 맞고 이튿날 고열, 전신 근육통 증세가 있어서 입원 치료했었는데 어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둘 다 각각 심장질환, 뇌혈관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이것이 이 두 분의 사망이 그 백신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도 이제 사망자들이 영국 한 400명 나왔었는데 단 한 번도 백신과 연관관계가 규명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백신과 연관관계보다는 기저질환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기저질환자들은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에 훨씬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저질환자들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경 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정 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면역 반응과 효과, 안전성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나 이런 거와 인과성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건 맞습니다. 백신 접종 맞은 사람이 87,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저질환과 코로나19 백신과의 어떤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해외 사례, 대표적으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군요. 좀 조심스럽게 좀 인과관계 여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국내에서 백신 새치기 의혹이 보고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새치기는 좀 감정적인 문제예요. 이제 내가 줄 섰는데 앞에 쓱 새치기 하면 기분 나쁜 문제인데, 백신 새치기는 그냥 기분 나쁜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닌데, 지난달 26일 경기 동두청시 A요양병원에서 백신 우선 접종도 아닌데 법인이사 5명과 이사장 가족 1명과 지인 4명, 10명이 새치기로 접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신 분 남 얘기 같지가 않거든요. 50대 기저질환 조금 있고, 그래도 안 맞을 수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주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 물질을 내 몸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넣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그 문제가 생길 확률이 희박하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꼭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동두천 제가 기사 보니까 무슨 병원 원장, 관계자 그런 분들인데, 이러면은 그 백신을 좀 뒤늦게 맞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 빨리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감염법 예방법에 이렇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은 사람은 형사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백신도 맞으시고 벌금도 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치기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지난달 22일 방송 중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겠습니다.
한 패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가 여러 지역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우리 후보가 당선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패널은 선거 전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은 총선 이후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팩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도 윤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된 주제로 더욱더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사말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